좀 없을 것 같아요. 기자를 안 땡겨도 상관없을까요? 뒤에 너무 또 애들 아니 이런 분위기를 준비했어. 난 중국에 원래 그렇지 않았어야 했어. 너무 긴장돼. 그래서 일단은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저번 수업에 조정원 수업에 이어서 이제 저희가 통계학 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챕터 6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그래서 일단은 그 전까지 아마 정규 분포랑 가설 검정에 관련해서 배웠을 텐데, 여기서는 T 분포라고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을 다루고 그 기법이 왜 나왔는지의 배경 설명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이렇게 내고 일단 하나씩 해보자면, 첫 번째는 기기 눈금의 보관인데 이제 영어로는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하고, 이거가 뭔지 조금 자세히 보자면 이제 보관이라고 하는 게 여기 정의가 나와 있는데, 일단은 유관 보관법을 가장 기본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 있는 것과 같이 어떤 물체를 가져와서 이렇게 자로 쟀을 때 이게 정확히 뭔지 저희가 눈으로 확인하기가 힘든데, 이거를 딱 예를 들어서 7.3이다 이렇게 놓기가 애매하니까 7.3에서 7.4 사이다 라고 놓는 거가 조금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어떤 것을 측정을 할 때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눈으로 먼저 확인을 하고, 그게 어디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게 그래도 가장 맞을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돼요. 이게 딱 몇 센치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것에서 시작을 해서 이 보관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 더 예시를 들자면 여기 있는 것과 같이 이 연필의 길이를 딱 재야 되는데, 저거를 하나로 딱 특정하기가 힘드니까 이제 어느 정도 범위를 두는 것이 좋을 텐데, 이제 여기 있는 것과 같이 별로 어렵지 않게 2.9에서 0.1이랑 0.1 더해진 거랑 0.1이 빼진 그 범위 안에 있다고 보는 게 그래도 맞겠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저희가 실내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유의미한 실내 구간은 이제 유의 확률 5%에 해당하는 실내 구간이라는 건데, 이제 뒤에 조금 더 자세히 나오겠지만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이냐면, 이제 요 범위 안에 저희가 원하는 이 연필의 길이가 들어갈 확률이 유의 확률을 이제 전체에서 빼면 95% 정도가 된다. 이제 그러한 범위를 딱 구해주면 그게 유의 확률 5%에 해당하는 실내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조금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 뒤에 가서 좀 어려워지더라도 이제 항상 유의 확률이 딱 나와 있으면 그거를 100%에서 빼준 다음에 참값이 여기 범위 안에 들어갈 확률이 이제 그 유의 확률을 전체에서 뺀 그 확률이 되는 그런 신뢰 범위를 말하게 되는데, 이게 좀 말이 어려워지긴 했는데 일단은 아마 설명을 하다 보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교과서에 있길래 소개를 하는 건데, 유관보관법은 방금 얘기했듯이 뭐 실험 같은 걸 하면서 이제 이거를 측정하라고 그걸 보관을 하는 거고, 이제 여기 있는 것과 같이 유관보관법이 잘 안 먹히는 경우에 이거를 저희가 실험을 여러 번 해서 그걸 디지털 데이터를 가져오든지, 아니면 이제 저희가 기기를 사용해서 디지털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걸 분석하는 건데, 솔직히 시계열 데이터도 언급은 돼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깊이 다룰 분야는 아니지만, 시계열 데이터는 그냥 시간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데이터를 기록을 한 다음에 그거를 분석하는 것을 시계열 데이터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깨지긴 했는데, 그냥 뭐 요런 거 저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왼쪽은 이제 아날로그고 오른쪽은 디지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냥 저희가 아는 그 의미 그대로 받아들여도 크게 문제가 없고, 이제 여기 있는 것과 같이 둘의 차이를 조금이라도 알아보자면, 디지털 기기의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뭐 자 같은 경우에 0.12 최소 눈금이었다면 디지털은 그걸 계속 안으로 들어가도 조금 더 자세한 값을 얻을 수 있는 거고, 이제 두 번째는 디지털은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눈으로 확인하는 거에 비해서 눈금 간격이 엄청 작다고 볼 수도 있고, 이제 불확실도도 당연히 조금 더 작긴 하겠죠, 저희가 눈으로 확인하는 것보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는 사실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이제 통계학에서 다루는 내용에 대한 그냥 출발점이나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일단은 교과서를 요약하려고 글을 이것저것 많이 적어놨는데, 솔직히 가독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사실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어서 그냥 교과서를 요약만 했다 하고 넘어가셔도 또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여기는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저희가 이제 관측한 것들 이렇게 점으로 다 찍은 다음에 요거를 이제 뭐 조금 뒤에 바로 설명을 하겠지만 최소 제곱법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선으로 이렇게 근사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어떤 측정 값들이 있으면 그걸 뭐 평균을 기준으로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아는 다른 통계량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뭐 불확실도를 해결한다 이런 느낌인데, 이제 여기서 교과서에서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아웃라이어가 크게 없는 상황에서는 관측한 여러 데이터들이 있으면 그걸 최고점이랑 최저점의 2루트 3분의 1로 이제 범위를 쫙 잡아주게 되면 거기 안에 대부분 데이터가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불확실도를 해결했는데, 이게 이제 1시그마의 유의 수준에 해당해서 그런데 이게 사실 지금 이제 앞으로 소개하게 될 T분포랑 크게 관련은 없어서 자세히는 안 들어가겠지만 그냥 이제 어떤 데이터를 관측을 한 다음에 이게 선으로 근사가 되고 이제 어떤 범위 안에는 그래도 적어도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어렵게 안 받아들여도 될 것 같고, 이제 여기까지 한 다음에 시계열 데이터가 뭔지 조금만 더 설명을 하자면, 여기 있는 것과 같이 저희가 촛불의 길이를 재게 되면 이제 불이 실시간으로 계속 바뀌기 때문에 몇 센치인지 이 촛불의 길이를 재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반복 측정이 힘든 경우도 많고, 그러면 어떤 실험을 했을 때 재현성이 낮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이제 시계열 데이터라고 부르고 그걸 디지털로 해결한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그러한 디지털 데이터를 다 모은 다음에 그거를 선형 회귀를 하는 것을 회귀라고 하는데, 회귀는 아마 제가 알기로 조금 뒷부분에 다시 설명이 될 것 같아서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변인 통제가 나오게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은 거창하게 설명할 건 없고 저희가 고등학교까지 그래도 실험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 배웠으니까 거기에 나오는 통제 변인이나 뭐 그런 것들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제 뭐 저희가 원래 아는 대로 변인 통제는 실험 변인들을 이제 적절하게 제어해서 원하는 결론에 도출할 수 있도록 실험을 설계하는 기법이고, 이제 뭐 통제 변인 말고도 조작 변이랑 종속 변인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 다 그렇게 어렵게 볼 필요는 없고 그냥 한 번만 복습한다는 개념에서, 조작 변이는 이제 저희가 실험을 할 때 바꿔주는 변이라고 보면 되고, 종속 변이는 그 바꿔준 거에 따라서 바뀌는 변이라고 보면 되고, 이제 통제 변이는 조작 변이 이외에 이제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변인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걸 딱 통제를 해야지 저희가 조작 변이랑 종속 변인 간에 직접적인 관계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냥 그 정도 뭐 원래 알고 있는 내용을 그냥 복습한다고 생각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조작 변인이 만약에 여러 개가 되게 되면 조금 분석할 때 힘들 수가 있는 게, 바뀌는 게 두 가지고 결과는 하나로 나오면 물론 저희가 표로 정리할 수는 있겠지만 둘의 완벽한 상관관계를 얻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은 일단은 조작 변이를 0개 또는 1개 정도로 적게 유지를 하고 실험하는 것이 좋고, 여기서 일단 그런 식으로 실험을 한 다음에, 일단 요거는 그래서 조작 변이랑 종속 변이나 이제 각각에 대해서 실험 한번 했을 때 이제 찍힌 여러 값들로 인해서 회귀를 하는 방법이고, 이제 회귀는 조금 이따가 다룰 것 같긴 하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다중 회귀의 예시를 하나 들고 왔는데, 저거 같은 경우는 이제 조작 변인 이외에 이제 다른 변인들이 엄청 많게 되면 이제 각각 변인에 대해서 각각 그 종속 변인이랑 관계를 여러 개 뽑아내서 그걸 이제 다중 선형 회귀라고 부르고 그런 식으로 가는데, 일단은 여기까지만 소개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주된 내용은 조금 뒤에 나올 예정이어서, 이제 그래서 여기서 그냥 하나의 예시를 들었는데 뭐 식물이 있고 물을 주는 건데, 이제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 식물이 얼마나 많이 자랐느냐, 그게 이제 종속 변인이 될 거고, 이제 저희는 이제 그 빛의 색깔에 따라서 얼마나 더 자라느냐 그게 궁금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다른 통제 변이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물은 똑같이 줘야 되고 똑같은 토양을 사용해야 되고 뭐 온도도 똑같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통제 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갑자기 이 내용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통계학에서 실험을 할 때 되게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조작 변인이랑 종속 변인이 딱 1대1로 서로 상관관계가 보여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후속적으로 왜 그런지를 찾아봐야 되는데,
이제 요 예시가 조금 안 맞을 수는 있지만 그냥 하나의 반대 느낌으로 받아들이자면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이라고 해서 이제 x가 변하면 y가 변하겠지만 지금 x, y가 완전히 다른 느낌이죠. 그래서 얘네 둘은 서로 상관관계가 없지만 하나가 변하면 나머지 하나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변한다고 나머지 하나가 변한다 해서 얘네 둘이가 실질적으로 어떤 원인이 있어서 라기보다는 둘은 실제로 큰 관련은 없지만 그냥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그런 예시를 하나 들고 온 건데, 물론 좀 더 좋은 예시가 있기는 하지만 일단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고 변인 통제가 중요하다 이 정도로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이 장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하나씩 나오게 되는데, 제가 원래는 여기에서 선형회귀를 다 다루는 줄 알았는데 책을 보니까 그 뒤에서도 조금씩 다루는 것 같길래 선형회귀를 많이는 안 다루고 T분포랑 이제 그걸로 인한 가설 검정 이런 쪽을 조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나왔던 내용이긴 한데 뭐 조작 변인의 수에 따라서 그냥 반복 측정을 해도 되고 아니면 회귀 분석을 해서 뭐 여러 변수에 대한 회귀 분석을 해도 되고 그렇게 이제 방법을 나누면 되는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T분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정규분포는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 T분포는 이제 대충 표를 보면 알겠지만 정규분포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제 나중에 가장 큰 차이점을 알려주겠지만 이제 똑같이 유의 수준이 이렇게 나오지만 저희가 여기서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DF라는 자유도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수식을 설명하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 자유도가 추가됐기 때문에 정규분포랑 조금은 다르게 가설 검정이나 다른 실외 구간을 구해야 된다는 것만 유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과 같이 T분포는 비슷한데 가장 다른 것이 이제 정규분포는 저희가 뭔가 추출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평균이 몇이고 표준 편차가 몇인 어떠한 집단에서 뭐 예를 들어서 평균이 한 5고 표준 편차가 2 정도인 집단에서 저희가 7을 뽑을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뭐 7보다 큰 걸 뽑을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한 거였다면 이제 T분포는 이제 모집단의 표준 편차 같은 걸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모집단의 평균 정도는 알 수도 있지만 그랬을 때 한 10개 정도를 뽑아가지고 거기에서 얻은 정보를 통해서 이게 진짜 이 집단에서 나올 수 있었던 건가 없었던 건가 그거를 알아본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그냥 가장 큰 차이점이 모집단에서 표준 편차를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가 몇 개를 뽑아서 이제 검정을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T분포를 쓴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형 회귀 분석은 당연히 모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사실 가장 단순한 회귀 분석이어서 그냥 이렇게 점들이 여러 개 있고 이제 가장 최적인 직선을 긋는 건데, 여기서 선형 회귀 분석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최소 제곱법을 쓰게 되는데 어떤 직선을 껐을 때 이제 모든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다 더했을 때 최소가 되느냐 그걸 기준으로 이제 최소 제곱법이나 선형 회귀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저걸 실제로 하는 방법이 다른 분이 발표하시나요? 네네. 그럼 이건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워지기도 하고 이 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중심극한 정리는 아마 저번 시간에 안 다뤘죠. 하나하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 했어요. 영차 시대. 글이 좀 많은데 일단 최대한 설명은 이게 사실 제 표나 수식은 최대한 많이 넣어보려 했고 표나 그림을 활용을 해보려 했으나 결국에 예시를 조금 많이 들고 오는 거 말고는 크게 방법이 없어 보여서 일단은 내용을 다 넣고 그걸 예시를 통해서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해보는 느낌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심극한 정리 저번에 한번 얘기를 했듯이 추출된 데이터셋이 무한히 많아지면 정규분포로 수술을 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T분포는 정규분포랑 다르게 이제 정규분포랑 비슷한 걸 따르는 어떤 집단에서 저희가 여러 개의 표본을 추출한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정규분포를 가지고 했던 가설검정이라든지 신뢰구간이라든지 그런 걸 구한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중심극한 정리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당연히 솔직히 당연한 소리긴 한데
이제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저희가 추출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불확실도가 계속 줄어들겠죠. 그런 거를 여기서 한번 더 볼 수 있다,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T분포는 어떤 변수가 추가가 되냐면 자유도라는 게 추가가 되는데, 이건 결국에 이제 저희가 추출한 표본의 수에서 한 개를 뺐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알겠지만 자유도가 1일 때, 자유도가 2일 때, 자유도가 5일 때, 자유도가 무한일 때가 나오는데, 이제 이렇게 점점 내려가는데 이게 결국에 정규 분포랑 점점 비슷해진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자유도가 거의 무한이 되면 정규 분포에 수렴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표가 나오겠지만 자유도에 따라서 이제 원래 저희가 이제 알았던 그 정규 분포에서의 Z 값이 여기선 T로 바뀌게 되고, 자유도에 따라서 유의 수준이 같더라도 또 다른 값이 나오게 되는데, 조금 맨 처음에 배우면 어려운 내용일 수는 있는데 일단 계속 설명을 해보자면,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자유도가 높아지면 정규 분포에 수렴한다는 거는 그냥 이 중심 극한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고, 분산이 좁아진다, 이것도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 얘기냐면, 저희가 조금만 뽑으면 이게 여기 불쑥불쑥 나올 확률이 높지만 엄청 많이 뽑게 되면 그래도 고르게 분산이 형성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 나중에 식으로 다 표현은 되는데, 그래서 그냥 적게 뽑으면 오차가 늘어날 확률이 높다,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T분포랑 정규분포랑 가장 다른 점이, T분포에서는 이제 모집단의 표준치 편차를 모른다고 했으니까 그걸 이제 여기 있는 것과 같이 그 표준 편차라는 다른 이제 변수를 가져와서 그걸 계산하고 이제 정규분포에서 사용했던 표준 편차처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S 나누기 루트 n이라는 값을 들고 와서 요거를 가지고 새로운 통계량을 계산해 주게 되는데, 이제 원래였으면 이제 Z가 있고 이제 저희가 검정하고자 하는 값에서 이제 평균을 뺀 다음에 그걸 표준 편차를 그냥 나눠주는 형식이었다면,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추출한 것들의 표준 편차를 구하고 그거를 또 개수에다가 루트를 씌운 걸로 나눠준 다음에 그거를 나눠주는 형식으로 새로운 통계량을 계산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도는 되지만 저희는 이걸 써먹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아까 얘기한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 맞아떨어지는 얘기긴 한데, 이제 많이 추출하면 조금 더 표준 오차가 줄어들고 뭐 이런 얘기가 다 합쳐져서 이렇게 새로운 변수도 들어가고 저희가 뽑은 것들의 표준 편차도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되는 건데, 일단은 요거의 계산을 더 중요시 여기고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고, 이제 저희가 정규 분포에서도 했듯이 이제 유의 확률을 어떻게 딱 가져오면 항상 꼬리 확률이 되고, 이게 단측 검정이랑 양측 검정이 있는데 요거는 설명을 생략하고, 일단은 이제 과제에서도 그렇고 여기서 다루는 것들도 그렇고 다 이제 오른쪽이랑 왼쪽 둘 다가 있기 때문에 반으로 나눠주신다고 생각을 하면 조금이라도 덜 헷갈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이런 식인데, 사실 그 정규 분포에서 다룬 식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냥 원래였으면 이게 Z였고 자유도가 없었고 그냥 표준 편차로 나눈 거였다면, 여기서는 자유도가 생겨서 T라는 새로운 게 나오고 이제 표준 편차 대신에 저희가 추출한 것의 표준 편차에다가 루트 n을 나눈 그거를 사용한다, 그 정도 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적은 식이 또 나오게 되고, 이제 요거를 저희가 불확실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냥 불확실도가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불확실도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저게 저거구나 하고 외우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정의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T 2분의 알파랑 U라고 되어 있는 건 어떤 이제 그거예요? 이게 기호가 좀 많아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제 보통은 자유도를 아까 추출한 표본에서 1을 뺀 거라고 했는데 요거를 이제 뮤라고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알파는 보통 유의 확률에 대응이 되는데,
이제 저희가 하는 가설 검정이나 여러 실내 구간을 구하는 것들은 항상 이제 오른쪽이랑 왼쪽이 둘 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그냥 이 그래프에서 이렇게 둘 다가 있어서 반으로 나눠준 거를 항상 저기는 그 T 인자라는 게 적은 거죠? 그러면 T 인자. 팀자 있거든요. 네네. T 인자가 결국에 요게 되게 되는 거. 잠깐만. 네네. 저게 이제 실내 구간의 기준이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정규 분포에서 그냥 사용했던 Z랑 같은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자유도가 추가가 돼서 이제 여기 뒤에 있는 것과 같이 원래였으면 그냥 꼬리 확률에 대응하는 것만 하나로 쫙 나왔을 텐데 예쁘게 여기서는 자유도에 따라서도 그 값이 다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이제 왜 달라지는지는 그냥 자유도가 결국에 추출한 표본의 수니까 좀 더 많이 추출하면 자유도가 높아지면서 정규 분포에 수렴한다. 아니면 정규 분포랑 그래도 좀 멀어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 달라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숫자가 조금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대충 알 수 있듯이 유의 확률이 증가하면 불확실도의 크기는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게 좀 바로 와닿진 않을 수가 있는 게 이제 유의 확률은 방금 얘기했듯이 유의 확률이 클수록 실내 구간에 90, 95 하는 거는 더 작아지는 거니까 이제 그게 작아지면 불확실도는 당연히 더 커진다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유의 확률이 5%였으면 저희가 이제 95% 실내 구간을 얻은 거였고 유의 확률이 10%였으면 90% 실내 구간을 얻는 거니까 당연히 유의 확률이 더 증가하면 실내 구간의 신뢰도가 더 줄어드니까 그냥 불확실도는 더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한 번만 혼자서 종이로 적어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원하는 유의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불확실도의 크기를 키워서 실내 구간을 넓혀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이야기냐면 설명하면 이제 저희가 어떤 집단 안에서 어떤 값이 여기 안에 포함될 범위를 구하고 싶을 때 불확실도를 조금은 늘리는 감수를 하면서라도 이 구간을 조금 더 넓혀가지고 유의 확률을 줄인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추상적인 얘기보다는 그냥 문제를 보고 저희가 가설 검정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음부터는 조금은 더 쉬워지긴 하는데 이제 딱 문제를 보면 바로 알겠지만 정규 분포랑 다른 점이 이제 여기서는 추출을 따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공장에서 제품의 목평균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럼 당연히 표준 편차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딱 9개를 뽑았더니 다음과 같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9개를 뽑았는데 저렇게 나왔고 이제 저희가 이걸 통해서 원래 집단의 평균이 얼마인지를 유추하고 싶은 거죠. 이제 이런 걸 충분히 통계하기 위해서 한다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래서 이런 걸 할 때 T검정이 당연히 쓰이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제 저희가 뽑은 것들의 평균을 일단 구하고 이제 뽑은 것들의 표준 편차도 일단 구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유의해야 되는 게 모 표준 편차는 그냥 n으로 나눠주면 되는데 저희가 추출한 것들의 표준 편차는 이 편차를 다 제곱해서 더해준 다음에 n-1로 나눠줘야 돼요. 이거의 이유는 또 이유가 있었는데 잘은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약간 첨언을 하자면 저희 원래 모집단에서 저거를 한 9개를 추출을 해가지고 원래 모집단의 평균이랑 모집단의 분산을 알고 싶은 건데 그 모집단을 가지고 이제 전체 데이터셋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 분산을 구한 거랑 가장 확률이 높은, 그러니까 가장 같은 확률이 높도록 이제 계산을 하려면 저거를 모분산을 구할 때와는 달리 이제 n-1로 나눠줘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저희는 안 걸려요. 자유도가 n-1이니까 뭐 그런 거 같기도 한데 이유는 확실히 있었는데
조금 까먹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양측 검정이기 때문에 0.05 나누기 2가 되는 거고,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나오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유효확률을 5%라고 했는데 이제 이쪽에서도 날아가고 이쪽에서도 날아가니까 항상 5%라고 하면 절반을 취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게 마땅한 소리가 됩니다. 반측 검정도 따로 있는데 그건 이제 한쪽만 하는 건데, 여기서 다 소개를 하면 너무 머리가 터질 것 같으니 그냥 항상 오른쪽이랑 왼쪽 둘 다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제 그래서 평균이랑 표준 편차까지 다 구한 다음에 저희가 아까 구한 그 식을 그대로 활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평균에서 불확실도를 더한 거랑 뺀 거가 저희가 이제 원하는 모평균이 들어갈 범위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가 95%라 했기 때문에 유효확률은 5%가 되는 거고, 5%를 이제 나누기 2를 해주고, 자유도는 9개였으니까 1을 빼서 8개를 해줘서 딱 여기 또 표를 사용해서 딱 나오면 이제 공식에다 그냥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S는 방금 구한 요 값이 되고, 맞아, 이거 제가 좀 실수한 것 같긴 한데, 4.5를 이제 루트를 씌우면 저게 돼서 S가 저기 들어가게 되고, 이제 9개였으니까 루트 9를 해주면 되고, 요거는 저희가 구한 요 값을 그냥 넣어줘서 이제 모평균이 요 범위랑 요 범위 안에 들어갈 확률이 95%다 이러고 끝내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예시는 비슷하긴 한데 조금 정규분포랑 관련성을 주기 위해서 소개를 하자면, 그래야 이제 조금이라도 이해가 더 되니까 그렇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느 고등학교에서 모평균을 또 알고 싶어서 사람 한 명 뽑았더니 여기서는 이제 평균이랑 표준 편차를 다 구해줬는데,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사람 한 명 뽑아서 이렇게 다 구하는 값으로 다시 이제 모 집단의 평균을 구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90%의 신뢰 구간을 한다고 얘기를 했고, 근데 여기서 이제 표본이 30개 이상이니까 이제 많이 뽑았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많이 뽑으면 사실 정규분포랑 거의 비슷하다고 봐도 되는데 자유도가 엄청 높아지기 때문에, 일단은 정규분포를 그래서 이용해서 한번 풀이를 먼저 해보자면, 이제 표준 편차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많이 뽑았기 때문에 그냥 31개 뽑아서 나온 표준 편차 5.3을 이제 전체 표준 편차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나머지는 다 똑같이 되는데 저희가 사용한 T인자 대신에 그냥 Z인자를 사용하면 또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그냥 이렇게 나오고, 이제 그냥 T인자에서 자유도 하나가 사라지고 Z를 그대로 가져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정규분포랑 큰 차이는 없다, 자유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걸 보여준 것 같고, 이제 똑같이 T분포를 이용해서 다시 해보면 그냥 자유도가 30인 것만 따로 추가를 해주면 되는데, 이거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사실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도가 높아지면 T분포는 정규분포의 근사가 된다, 이런 식으로 알면 될 것 같고, 이제 가설 검정은 여기서 원래는 다른 방법도 있지만 그거를 소개하는 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항상 풀어도 풀리기 때문에 얘기를 하자면, 이제 어떤 가설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모평균이 여기 문제와 같은 경우에는 한 61 정도다, 이게 맞는지 검정을 해봐라, 유의 수준 5%에서 이렇게 하면 그냥 95%의 신뢰 구간을 구해서 거기 안에 들어가면 맞고 아니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조금 더 깔끔할 것 같아요. 다른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컴퓨터도 사용해야 되고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서 그냥 항상 신뢰 구간을 구하고 거기 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로 하는 게 조금은 더 깔끔하고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다가 중간에 가야 되면 내가 이어서 할게. 오케이. 안녕하세요. 저는 청강생 신정민입니다. 이제 불확실, 저 회기 먼저 하는 거 아니야? 회기 먼저인가? 그치, 회기가 먼저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내가 보내준 게 아니야. 수정한 게 아니야. 근데 딱히 상관없겠네. 그래? 그럼 가서 회기를 합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정민이고요. 이 세 가지 그림이 있는데, 보면은 제일 왼쪽 건 이제 평균을 나타낸 거고, 가운데 거는 이제 선형 회귀라는 걸 한 거고, 가장 오른쪽 거는 뭔가 설명이 있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고요.
나 딱 봐도 알겠지만은 가운데가 좀 뭔가 느낌이 딱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 이제 회귀라고 하는데 회귀라는 걸 사실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이과인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알고 있을 것 같고 문과인 분들은 이제 처음 접할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되게 좀 별거 아닌 그냥 쉬운 개념이다 생각하면 좋습니다. 일단 회귀가 뭐냐면 이제 뭐 그 나무 위키에 쳐봤었는데 자료들 간의 관계성을 수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시를 들어서 제가 60kg에다가 제 키가 175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박용민님의 한 몸무게하고 키를 좀 감히 예측을 해보면 67에서 178? 180 정도 되겠죠. 근데 뭔가 몸무게가 커지면 커질수록 키가 커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이거를 좀 뭔가 수학적으로 한번 나타내보면은 좀 어떨까 싶은 거예요. 수학적으로 나타내는 좋은 점이 뭐냐, 이제 저하고 박영민님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도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을 만들면은 만약에 뭐 몸무게하고 키가 y는 2x라고 하면 몸무게가 1kg인 사람도 키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대충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회귀의 장점이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장점은 이제 일단 첫 번째 이제 경향성을 찾는 거고, 아까 말한 게 이제 경향성을 찾고, 그리고 뭐 내삽, 외삽 할 수 있는 거고, 적절한 매개 변수가 있는데 이거는 보통 물리학 실험에서 많이 쓰이는데 중력가속도나 어떤 뭔가 우리 알고 싶은 무언가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통계 자료를 통해서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회귀를 이용한 방법이에요. 이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좀 이따 과제도 있으니까 그때 거기 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회귀의 형태는 이제 뭐 정말 다양한 도형,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이제 그 점들의 분포를 표현하는 거니까 정말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회귀 변수가 일단 있다라는 거 알면 되게 좋고요. 네, 이게 이제 회귀의 좀 예시인데, 근데 제가 또 갑자기 쓸데없는 얘기하는데 어쨌든 발표가 또 처음이어가지고 긴장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좀 뭔가 중간에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바로바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회귀가 이제 이런 느낌인 거고요. 그리고 회귀 개수가 있고 아까 말했듯이 수학적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죠. 뭐 이거는 좀 더 직선 말고 다른 것도 표현을 한 거고요. 이제 회귀를 어떻게 하느냐, 최소 자승법이라는 걸 해요. 근데 최소 자승법의 이제 이론을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왜 이론을 이제 설명을 하냐, 이 이론을 알아야 이제 다음 단원이 5차 부분을 이제 완벽히 이해를 하고 자기가 이용을 해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귀의 좀 정확한 과정을 알아야 된다. 일단 최소 자승법이 뭐냐, 제곱 오차의 합을 최소로 만드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그 최소 제곱법, 그거랑 완전 똑같은 거고요. 근데 제곱 오차가 또 뭐냐, 회귀로 예측한 값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듯이 y는 2x라는 그래프로 몸무게와 키에 그걸 예측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몸무게가 1kg인 사람을 이제 키가 2cm는 아니겠지만 그걸 이제 예측을 한 거죠. 근데 그 예측한 값하고 실제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1kg인 사람이 알고 보면 180cm일 수도 있고 모르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 회귀로 예측한 값 2cm하고 실제 값이었던 180을 뺀 거, 그거의 제곱이 이제 제곱 오차입니다. 제곱 오차를 다 더해가지고 그게 가장 적게 만드는 게 이제 그때가 이제 가장 베스트한 상태다라는 건데, 좀 더 구체적인 과정은 천천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분이라는 개념인데 뭔가 이제 이과분들이 좀 많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분 개념은 그냥 간단하게 접선의 기울기라고 생각하면 되게 좋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사실 좀 크게 봤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좀 극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볼록 튀어나온 점이 있어요. 그 점의 왼쪽 부분을 보면은 거기 접선을 한번 그어보면은 기울기가 오른쪽 위로 올라갑니다. 기울기가 양수라는 소리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 극대점 왼쪽에서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커지잖아요. 그 y값이. 근데 아까 기울기가 양수라고 했잖아요. 사실 x축도 방향이 있어요. x축도 플러스 방향이 있고 마이너스 방향이 있어요. 이제 플러스 방향은 오른쪽 방향인 거죠.
아까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커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기울기가 플러스 방향이었어요. 오른쪽 방향이었어요. 그럼 뭐예요? 이제 기울기가 이제 어디로 가야 높이 갈 수 있는지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이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는지 낮은 곳으로 갈 수 있는지 이걸 알려줄 수 있는 하나의 지표다 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기울기가 이제 그 접선을 그었을 때 0이면은 극대나 극소라고 부르는데요. 볼록 튀어나온 점인 거죠. 우리가 원하는 점이 이제 미분했을 때 빵인 지점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사실 그 편미분도 이제 설명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원래 했었는데 그거는 편미분은 좀 빡셀 수도 있다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제 아까 본 거는 y하고 x 사이의 관계에서 이제 미분의 의미를 살펴본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회귀 개수를 보면은 B0하고 B1이 있어요. 그러니까 B0하고 B1을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저희 x하고 y 그래프는 x를 조정을 해가지고 y를 아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B0하고 B1을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2차원이 아니라 3차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2차원이 아니라 3차원일 때 약간 뭔가 아까 미분처럼 높은 곳으로 가는 무언가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그게 이제 그레이디언트라는 거예요. 이제 그레이디언트는 이제 편미분으로 구할 수 있는데 편미분은 뭐 사실 이걸 설명해야 되긴 한데 어쨌든 편미분으로 구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레이디언트는 다차원에서 높은 방향이 어디인지 알려주는 그런 지표예요. 아까 제가 그 최소자승법에서 그 제곱오차의 합이 가장 적은 지점을 찾아야 된다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그레이디언트가 이제 어느 곳으로 가 높은 방향으로 가는지 알려준다 했잖아요. 그럼 그레이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가면은 가장 낮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겠죠. 이제 그거를 활용을 한 게 이제 경사하강법이라는 방법이고 그거랑 좀 비슷한 방법으로 이제 최소자승법을 사용합니다. 네, 뭐 이 내용이 그 내용이고요. 뭐 최소인 지점은 뭐 낮은 지점에 포함되고도 그러니까 최소인 지점은 그냥 극소이기 때문에 이제 미분했을 때 빵이에요. 그러니까 그레디언트가 빵이에요. 그렇고 그리고 각 회귀 변수마다 편미분을 했기 때문에 방정식이 하나씩 존재해요. 이게 뭔 소리냐? 저희가 알아야 되는 게 그러니까 아까 B0, B1이었으니까 잠깐만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B형하고 B1이었잖아요. 근데 B형하고 B1을 알아야 되는데 그 편미분은 사실 편미분이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이 B형에 하나의 편미분을 할 수 있고 B1에 또 편미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B형하고 B1을 편미분을 했을 때 빵인 지점이 아까 우리가 원하는 지점이라 했어요. 근데 B형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 있고 B1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은 연립 1차 방정식 아시죠? 저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내용인 건데 그러니까 B형하고 B1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레디언트가 0이라는 걸 암으로써 B형하고 B1이 뭔지 찾을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연립 1차 방정식은 행렬이라는 걸 또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냥 뭐 잘 이해가 안 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저 부방 가야 되니까 그냥 대충은 안 되죠. 일단 선형외기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상한 점들이 엄청 많겠죠. 일단 2차원을 먼저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2차원의 점들을 가장 잘 표현하는 직선을 한번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그 직선은 우리가 기울기하고 지나는 점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걸 이제 y는 ax 플러스 b로 표현한 거예요. 이제 a하고 b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근데 이건 아까 제곱오차가 가장 적어야 된다 했었잖아요. 제곱오차가 일단 그러니까 오차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니까 그래서 제곱오차 가장 적어야 되고요. 근데 제곱오차는 A와 B로 인해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보시죠. 너무 돌아가는데 점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y는 ax 플러스 b에 따라서 직선이 결정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뭐 ax 플러스 b가 뭐 이런 직선을 그릴 수도 있고 이런 직선을 그릴 수도 있겠죠. 그럴 때마다 이제 오차가 달라질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오차가 적을 때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a하고 b로 오차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제곱 오차는 a와 b에 대한 함수다라는 거죠. 약간 미분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왜 미분을 할 수 있냐면 1급 함수이기 때문에 미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레디언트가 0인 지점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레디언트가 근데 사실 아까 그냥 그대로 똑같은 거고 행렬은 그냥 굳이 안 써도 되고 그냥 연립일차 방정식 풀면 되는 거예요. 네, 그거를 이제 푼 게 좀 멋있게 푼 게 이제 행렬을 이용해서 푼 거고, 그쵸? 이제 A하고 B가 이 위에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건 좀 너무 설명이 안 와닿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A는 이 위에 있는 줄하고 델타 분의 1을 곱한 게 우리가 원하는 A예요.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원하는 직선을 좀 찾았어요. 너무 빨리빨리 지나가버린 것 같은데 우리가 원하는 직선을 찾았는데 이게 진짜 뭐 원하는 직선인가? 이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뭘 당연히 원하는 직선이겠지만 그게 이제 또 얼마나 이 점들을 잘 표현하는지 이런 평가를 또 할 수가 있어요. 그 평가를 하는 방법이 이제 결정계수를 이용한 방법인 거예요. 결정계수가 뭐냐? 이제 SST, SSR, SSE라는 개념이 있는데 사실 구체적으로 따지면은 SST는 SSE 더하기 SSR이 성립하진 않아요. 구체적으로 따지면. 근데 어쨌든 이렇게 가정을 때리고 이 SST에 대해서 나누면은 이제 R이란 걸 구할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이 R제곱이라는 친구가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은 거고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안 좋은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렇게 R제곱이라는 친구는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SST, SSR, SSE는 사진을 넣었었는데 근데 어쨌든 SST는 뭐냐면은 그 전체 값들에 대한 평균이 있어요. 그 평균하고 관측값의 차이인 거고요. 그리고 SSR은 이제 관측값하고 예측값의 차이인 거죠. SSE는 예측값하고 평균값의 차이예요. 왜 R제곱이 왜 이렇게 되냐 하면은 이 SST에 비해서 SSR이 그러니까 얘랑 좀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뭔가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건 일단 이 정도만 설명할게요. 어쨌든 R제곱은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다. 0에 가까우면 안 좋다. 이제 아웃라이어라는 게 있는데 저희가 아까 그 점들을 가장 잘 나타내는 직선을 찾는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보통 그러니까 점들이 뭐 예쁘게 이렇게 직선으로 나열되어 있다가 갑자기 점 하나가 이렇게 높게 있으면은 이 점을 위해서 얘 직선이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배제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럼 배제를 하기 위해서 아마 통계학 되게 맨 처음쯤에 나오는데 가중치라는 개념이 있었을 거예요. 그 가중치를 이용을 해서 그 점을 배제를 합니다. 그 가중치가 아시다시피 이제 그 불확실도죠. 불확실도를 이용해서 가중치를 이용을 한 거죠. 불확실도가 크면 클수록 이제 많이 가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시그마인 거죠, 이제. 그래서 시그마가 그러니까 너무 튀어 있을수록 반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시그마가 사실 원래 여러 개예요. 근데 이거는 왜 여러 개냐면은 아까 B0하고 B1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X하고 Y가 있는 거죠. 저희가
그 확인한 자료가. 근데 그 x하고 y에 따라서 x하고 y 그 각각의 문제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각각의 문제들이. 그 각각의 문제들에 대한 생각을 또 해줘야 돼요. 그걸 반영을 한 게 이제 밑에 있는 식인 거고, 보통은 이제 x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생각을 많이 안 합니다. y에 대한 문제를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정을 하고 진행합니다. 그쵸. 함수를 이용한 뭐 다양한 회귀. 그러니까 회귀는 아까 말했다시피 회귀 개수로 인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회귀 개수를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냥 잘 배치를 하면 어느 함수에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물론 뭐 중요한 정의역 같은 건 다 잘 지켜줘야 되고, 어쨌든 다양한 함수를 이용해서 회귀를 할 수 있고, 막 점들이 직선이 아니어도 뭐 왔다 갔다 하는 점들이어도 그걸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경사관법이 아까 제가 말했던 방법인데, 이게 좀 굉장히 유명한 방법이고요. 여기서 이제 행렬을 이용한 방법을 소개한 이유는 그 다음 단원이 5차 단원인데, 그 5차 단원에서 써먹기 위해서 행렬을 이용한 풀이를 보여줬던 것입니다. 보통 경사관법을 많이 쓰니까 이쪽이 더 그냥 쉬워요. 훨씬 쉽고 이걸 공부하면 좋습니다. 데스모스라는 도구가 있어요. 이 회귀를 되게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도구인데, 일단 사진을 볼게요. 저희가 이 위에 있는 테이블이 뭐냐면은 그냥 제가 임의로 설정한 점들이에요. 그 점들에 대해서 가장 잘 나타내는 곡선을 한번 제가 그려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럼 얘는 그냥 공짜로 다 계산을 해줘요. 어떻게 하냐? 저희가 x1 라인에 x 값들을 다 넣었고 y1 라인에 y 값들을 다 넣었잖아요. 그 점들에. 그러면 그 관계식을 제가 생각했을 때 맞는 것 같은 관계식을 작성을 해줘요. 그리고 는 자리에 물결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건 다 같이 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고요. 근데 이 과제가 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는데, 뭐 알아서 푸는 건가 아니면 알아서? 이거 그냥 데스모스에 넣어서 구하면 나오거든요. 사실 뒤에 정답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과제 2도 있고, 이게 아까 제가 말했던 거예요. 그 회귀를 쓰는 이유가 이 점들의 경향성을 나타내는 이유도 있는데, 저희가 원하는 것을 구할 때도 쓸 수가 있어요. 이 예시가 바로 이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t하고 l을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알고 싶은 건 g예요. 중력과 속도를 저희가 알고 싶은 거예요. t하고 l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g를 이제 회귀 개수로 두고 이제 회귀를 돌리면은 g를 저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어쨌든 사람이 지나가.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원하는 걸 구하기 위해서 회귀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이 예시고요. 뭐 이것도 같이 해보면 되게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그냥 데스모스에 돌리면 되고 정답도 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거의 9시가 돼서 보내줘야 될 것 같은데 열심히 한번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불확실도에 전파를 할 건데, 이게 이 짓거리를 왜 해야 되냐면, 지금 이제 예시로 들자면 지금 중분 물리 실험 2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해야 되는 거가 그 저항 A랑 저항 B에 걸리는 전압이 어떻게 되냐를 측정을 해야 돼요. 근데 측정을 했어요. 근데 측정을 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전압 비율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저항 A에 걸리는 전압이랑 B에 걸리는 전압이랑 이거를 이제 각각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그냥 다 100번씩 측정을 해가지고 그거를 평균을 때리면 이게 A에 걸리는 전압이라고 믿고 있을 거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평균에서 다 그 첫 번째 측정했을 때 데이터 빼고 그거 제곱하고 두 번째 측정한 데이터 빼고 그걸 또 제곱을 하고 이것을 해서 이제 A에 걸리는 전압의 그 참값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 평균을 구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거에 해당하는 이제 분산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1시그마 유의 수준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
예를 들어서 거기 1V 플러스 마이너스 0.05V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건데, 근데 이거를 이제 저항 B에도 얼마나 걸리는지를 이제 측정을 해서 그 계산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2V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0.3V를 이제 구했다고 해봐요.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지금 여기 걸리는 전압이랑 여기 걸리는 전압을 알아내는 게 아니라 그거의 이제 비율을 알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나눠줘야 되는데, 그 아래는 이제 1V 플러스 마이너스 0.05V, 그리고 위에는 이제 2V 플러스 마이너스 0.3V, 이거를 이제 딱 하면, 그러면 그 결과값은 이제 1V, 2V였으니까 그 전압 B는 일단 2인 거는 알겠는데,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를 어떻게 계산을 해줘야 되냐, 이걸 어떻게 네 마음대로 야매로 하지 말고 이제 통계학자들이 이제 다 증명해 놓은, 이거는 왜 이렇게 하면 되냐면 이 짓거리를 이제 어떻게 실제로 계산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이 불확실도의 전파라는 단원을 이제 다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불확실도의 전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회귀계수의 오차라고 되어 있는데, 방금 이제 전 시간에 했던 이제 y는 ax 플러스 b 형식으로 된 그 함수에다가 우리가 얻어낸 데이터들로 그 함수를 이제 피팅을 해서 a는 얼마고, 그거의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고, b는 얼마고, 이제 플러스 그 b의 오차는, 그러니까 이제 표준 편차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레인지로 이제 나타내면 된다. 이거를 이제 그걸로 실제로 어떻게 계산할 거냐가 이제 두 번째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유효 숫자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를 하게 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예시로 나온 게 이 큐브의 부피예요. 이제 이거를 이제 x가 길이가 얼마고, 이제 y가 길이 얼마고, z가 길이가 얼마고, 이거를 측정을 해가지고 각각의 그 평균값이랑 그리고 오차값을 알았는데, 그러면 이제 부피의 이제 평균값은 그냥 이 x, y, z 평균값 곱하면 되는 거고, 그 플러스 마이너스를 어떻게 써줘야 될까를 이제 예시로 주는데, 이게 오차는 그냥 독립적으로 생각을 하래요. 이게 뭔 소리냐면, 이제 y는 ax 플러스 b라고 써 있는데, 그거에 이제 피팅을 하려고 할 때 보통 뭔가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 그 a랑 b는 서로한테 영향을 그렇게 미치는 것 같진 않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거라고 이제 그냥 믿고 쓰면 된다고 하는 거고, 물론 이제 이게 아닐 수 있는 상황이 있겠지만, 뭔가 큰일이 나지 않는 한 그걸 막고 싶으면 이제 통계를 더 많이 공부를 하면 되는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믿고 있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그마 F가 제가 말한 그 부피의 플러스 마이너스, 그 부피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그리고 또 다른 예시로 이제 얘기를 했던 그 전압비의 플러스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값에 해당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계산을 하냐가 이제 이 공식이에요. 이 공식이 그 미분을 이용을 해서 이제 구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제가 전압비를 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이제 A에 걸리는 전압을 X라고 하고 B에 걸리는 전압을 이제 Y라고 할게요. 그러면 그 전압비는 그 X분의 Y겠죠. 우리가 원하는 그 전압비라는 함수값이 이제 X분의 Y니까 그 F를 이제 X분의 Y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그마 기호에다가 여기 I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 각각 변수에 대해서 미분을 하래요. 예를 들어서 이제 x분의 y면 일단 x로 한번 편미분을 해요. 그 x분의 1을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y는 일단 상수 취급을 하는 거니까 이게 실제로 계산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칠판이 혹시 패드 하나 빌려줄 수 있을까? 노트 아니면 그냥 외워야 돼. 아니 그냥 글씨를 쓸 거라. 무슨 상관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하고 싶어요. 근데
얘가 지금 하라는 게 참, 이거 하니까 시그마 이거를 하래요. 아니 이걸 이제 제곱을 때리래요. 순서를 좀 바꿔요. 근데 그러면 F가 이제 좀 방금 얘기했던 거랑 당했었는데 y분의 x라고 할게요. y분의 x라고 했을 때 일단 첫 번째 인덱스 이거를 그러니까 인덱스가 x랑 y가 있잖아요. x랑 y가 있어가지고 일단 첫 번째 인덱스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래요. 그러면 y분의 x를 x로 미분하면 y분의 1이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요거 시그마 i 첫 번째 인덱스를 이제 x라고 인덱스가 x랑 y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인덱스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그 첫 번째 인덱스에 대한 이 오차를 곱하래요. 그러면 x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있겠죠? 이걸 이제 제곱을 해요. 첫 번째 저항에 걸리는 그 전압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이제 딱 곱해서 이제 제곱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거를 시그마가 있으니까 그냥 x에 대해서만 하면 안 되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y에 대해서 편미분을 할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거를 이제 y로 미분을 하면 이게 되거든요. 이게 나중에 이제 과제를 할 때 이제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 혹시 미분을 그 다함수 말고 지수함수, 삼각함수 이런 거 미분을 할 줄 모르면 아마 그냥 톡방에 물어보시면 다들 이거 미분 어떻게 하면 알려주긴 할 거예요. 아무튼 이거를 이제 y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써봅시다. y에 대해서 미분을 하래서 이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y에 대해서 한번 편미분을 했으면 y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곱하래요. 그래서 곱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제곱을 하라니까 이제 양쪽 다 제곱을 해주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루트를 딱 씌워놓으면 그게 이제 시그마 f 우리가 원하는 그 전압비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더라. 이렇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어떤 값 f가 있으면 그거를 이제 각각에 대한 변수들로 편미분을 하고 그 변수에 대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곱한 거를 이제 제곱을 때린 거를 각각의 이제 인덱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는 x, y가 되겠고 여기 부피를 예시로 들면 x랑 y랑 z랑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그 부피 함수 그러니까 x, y, z를 x에 대해 미분하고 x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곱한 거를 제곱하고 그리고 y에 대해서 미분하고 y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곱해서 그걸 제곱하고 z에 대해서도 그걸 똑같이 한 다음에 그걸 그냥 루트를 씌우면 그러면 이제 부피에 대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얻을 수가 있게요. 대충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될 거고 그러면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x-y의 값을 알고 x-y의 오차를 알고 싶다. 그럼 이제 x 미분 그건 이제 다들 별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나누기나 곱하기가 이제 덧셈, 뺄셈에 대해서 하는 것보다 어려워가지고 이거를 그냥 f는 x-y 아니면 x 플러스 y 이런 식으로 두고 직접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그 가로의 평균값이랑 가로의 불확실도 세로의 평균값, 세로의 불확실도 그러면 이제 면적을 구할 수가 있는데 면적의 평균값이랑 그 면적의 불확실도를 구하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방금 오늘 수정분을 이제 받은 거였는데 방금 톡방에 올린 파일이 이 버전이 아니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한 번 더 올려드릴게요. 이게 그거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상대 불확실도는 이거는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니까 그냥 안 할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라 그냥 넘길 거고. 일단 생길 수 있는 요인이 일단 우리가 여러 데이터들을 측정을 해서 그걸로 이제 회기를 때려가지고 이거는 이제 ax 플러스 b에 이제 피팅을 하면 a는 얼마가 나오고 이제 b는 얼마가 나올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할 때 그 a에 대해서 a는 모시기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b는 모시기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이거를 구하게 될 건데, 그러면서 생기는 오차가 이제 원래 그 데이터 측정할 때 생기는 오차, 측정 오차, 그리고 이제 회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회기 오차가 있대요. 근데 그냥 있다고만 얘기를 하고 어쩌라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가지고 이것도 그냥 마찬가지로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회기계수 ax 플러스 b로 우리가 그 함수를, 그 추세선을 이제 딱 그을 때 a에 대한 a는 모시기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할 때 그 플러스 마이너스 그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값을 계산하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일단 그 a 값으로 추정이 되는 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점 3개를 찍어 놓고 그 점 3개에서 3개로부터 이 1차 함수를 만들어내야 되는 건데, 예를 들면 x 값이 이제 1이랑 2랑 3이 있었다고 해봐요. x 좌표가 이제 1, 2, 3으로 주어졌고 y 좌표는 그거에 해당하는 뭐 그냥 2, 4, 6으로 합시다. 그렇다고 하면 그 y는 ax 플러스 b에서 그 a 값은 그 xi 제곱, 그러니까 i가 이제 더미 인덱스라 가지고 그냥 x1 제곱 플러스 x2 제곱 플러스 x3 제곱, 그러니까 x가 1, 2, 3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을 하라는 거예요. 그거에다가 이제 y의 시그마 한 거, 그러니까 그 x좌표 1, 2, 3에 대한 y좌표가 2, 4, 6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2 더하기 4 더하기 6 해서 얼마지? 12네. 방금 한 거에다가 그 y 싹 다 더한 거 12 이걸 곱하고, 거기서 x 싹 다 더한 거 곱하기 x 곱하기 y 한 거를 싹 다 더하는 거, 이걸 이제 대충 계산을 해서 분자를 만들고, 그 n은 이제 데이터 포인트의 개수, 그러니까 우리가 점이 3개가 있으니까 n은 그냥 3을 넣으면 되고요. 나머지 이제 시그마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처음 보는 분도 나름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지 감을 잡으셨을 거라 생각을 해서 이제 넘어갈게요. 물론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제가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ax 플러스 b에서 a는 이렇게 계산하고 그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이건 어떻게 계산함 하면, 그건 이제 이거를 그 위에 있는 과정을 통해서 공식에다가 이제 다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또 다른 공식이 있다 이러면서 갖다 주는데, 이 아래 델타 있잖아요. 델타는 어떤 기호냐면 방금 정민이가 발표하고 갔던 그 PPT 있잖아요. 거기 이제 델타는 뭐뭐로 정의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또 따로 계산해서 여기 안에다 넣으면 되고요. 그리고 방금 R제곱 값이랑 그 R스퀘어랑 SSR, 뭐 SST, SSE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값들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걸 이용을 해서 그 A의 오차, 뭐 B의 오차, A의 값, B의 값 이거를 이제 계산하는 방법들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아마 이게 정말 복잡한 것들이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복잡한 거를 하려고 만든 학자회가 아니기는 했는데, 이거는 실제로 이제 실험에서 보고서를 쓸 이제 불쌍한 사람들이 이제 잘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우리는 이렇게까지 잘 알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점 한 3개 정도 찍어서 그거에 대해서 여기 공식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계산을 해보기만 해도 충분한 거라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유효숫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일단 측정값을 나타낼 때 이제 의미 있는 숫자래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내 키를 쟀는데 그 미터 단위로 재가지고 이제
몇 미터를 할 때 이게 그 첫 번째 자리는 의미가 뭐라고 해야 되냐, 사람이 당연히 뭐 1m에서 2m 사이겠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래서 1m 몇십 몇 센치인데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이후로는 이제 측정 오차 때문에 너무 노이즈가 생겨서 사람 키를 이제 1mm로 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보통 센티미터 단위로 이제 끊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측정 오차 때문에 이제 맨날 달라지는 값이니까, 그런 오차 때문에, 노이즈 때문에 싹 다 가려질 수 있는 그런 값을 이제 빼놓고 그 나머지 숫자들, 이걸 이제 유효 숫자라고 하기로 했대요. 근데 이제 불확실도랑 이게 무슨 관계가 있냐면,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내가 저울에 올라가서 이제 몸무게를 재는데 저울이 이제 불확실도가 막 플러스 마이너스 1kg여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한 0.5kg 정도로 합시다. 0.5kg여가지고 이게 막 하고 그 소수점 부분은 제대로 잴 거라고 이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냥 유효 숫자는 그냥 킬로그램 단위까지만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막 연구실에 있는 겁나 좋은 저울을 써가지고 막 마이크로그램까지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마이크로그램보다 더 작은 단위는 이거는 좀 신뢰를 할 수가 없고, 그래도 이제 그거 마이크로그램보다 좀 큰 단위 10마이크로그램 단위까지는 이제 믿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불확실도가 겁나게 작다 그러면 유효 숫자를 저쪽 끝까지 이제 막 생각을 유효하다고 이제 믿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불확실도가 작을수록 더 로어 디멘전까지 믿을 수가 있다. 더 큰, 뭐라고 해야지? 유효 숫자를 더 작은 데까지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그 무슨 x분의 y의 그 x랑 y가 어떤 값 플러스 마이너스 어떤 값, 이 y는 어떤 값 플러스 마이너스 어떤 값을 했을 때 x분의 y는 그냥 어떤 값으로 추정이 되는지는 알겠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데, 이걸 했던 것처럼 그 서로 다른 데이터들을 가지고 더하고 뺄 때 얘네가 만약에 유효 숫자가 다를 경우에 어떻게 연산을 해야 되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여기 이제 보시면 PPT를 보시면 더하기에 대한 경우가 하나가 있고 곱하기에 대한 경우가 하나가 있잖아요.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게 그 좀 믿을 수가 없는 범위인데, 빨간색 이하로는 이제 믿을 수 없다 이건데, 이거를 이제 더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 밑에 있는 게 위에 있는 게 이제 3.1415까지 3.141까지 믿을 수 있다라고 돼 있고, 아래 있는 놈은 0.0001782까지 믿을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아래 있는 놈이 아무리 그렇게 정확해봤자 이거 더한 값은 그 위에 있는 오차 때문에 싹 다 잡아먹혀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잡아먹혀버리는 것 때문에 그 더하기를 해서 나온 값의 유효 숫자는 그 유효 숫자가 좀 더 덜 정확한 놈한테 이제 기준을 딱 맞춰서 그 계산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곱하기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얘네들을 이제 우리가 실제로 곱셈을 할 때 이거에 이거 곱하고 뭐 이거에 이거 곱하고 이거에 이거 곱하고 막 자릿수별로 막 다 곱해서 그걸 싹 다 더한 값을 이제 해놓잖아요. 근데 이제 그 검정색으로 된 놈들끼리 이제 곱해서 나온 애들 해가지고 다 애들끼리 다 더한 다음에 곱한 다음에 이제 다 더했어요. 그래서 뭐 0.97034라고 나왔는데, 저기 있는 저 문제의 7이 빨간색이 개입이 된 놈이면 빨간색이 개입이 됐다는 건 이제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는 놈이라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곱하기를 할 때는 그 유효 숫자의 자릿수가 약간 작은 쪽에다가 맞춰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빨간색이 섞이면 이제 믿지 마라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지? 과학적 기술법 얘기는
과학에서 뭔가를 표시를 할 때 몇 점 몇몇몇 곱하기 10의 몇 승 이런 식으로 할 때 그냥 정수 부분까지만 표시를 하고 10의 자리, 100의 자리 이런 거는 그냥 싹 다 이렇게 끝에다가 10의 몇 승 이런 식으로 다 처리를 해서 제일 큰 자릿수가 이제 1의 자릿수까지만 오게 해라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뭐 다들 하던 거니까 이건 넘어갑시다. 우서입은 그냥 반올림을 하래요. 앞자리가 홀수일 때 올리면 뭔 일이지? 그거 투전 뉴이스트. 그냥 이 얘기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게 아니라. 과제 1은 이제 질량의 불확실도랑 가속도의 불확실도가 있대요. 근데 우리가 F는 ma라는 공식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m을 알고 a를 아니까 F를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F를 계산을 할 때 F의 불확실도를 한번 구해봐라. 여기 앞에 있던 면적의 예시랑 그냥 전압비의 예시랑 이런 거를 통해가지고 앞에 공식에다가 이제 때려놔서 한번 잘 구해봐라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상대 불확실도도 이제 구하라고 나와 있는데 상대 불확실도가 이제 앞에 슬라이드에 이제 정의가 나와 있었고 그거에 대한 예시도 나와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거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서 아마 보시면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은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라고 하는 게 1시그마 수준의 유의 수준이잖아요. 1시그마면 한 63.5%인가? 그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서 유의 수준 0.05라고 하면 이 구간 안에 들어올 확률이 이 구간 밖에 있을 확률 5%, 구간 안에 있을 확률 95%를 이제 구하라고 하는 이 구간을 구하라고 하는 건데 유의 수준 0.05면 2시그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어떤 값을 구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라고 돼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라고 돼 있는 거에 그냥 거기서 표시한 거는 1시그마 값이니까 그거 이제 2배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 값에 이제 2배를 곱해서 계산을 하면 이제 너는 이 과제를 풀 수 있는 거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로 추정이 되네요. 3은 공식에 넣어서 잘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과제가 좀 많네요. 아무튼 이분 거는 신정민 씨 거는 다 했고 다음이 누구였지? 정명진 씨 거네요. 누구시죠? 발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준비할 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더 필요하신가요? 더 필요하시면 대답을 해주셔야 어떻게 진행을 할지를 발표 지금 가능하세요? 대답을 해주셔야 제가 진행을 합니다.
대답을 해주세요. 몇 시간? 어, 그러면 그냥 없이 지금 되나? 지금? 너무 뛰어넘는 거 아니야? 근데 나 마지막인데? 아니야 마지막에서 두 번째야. 아니 넘버링을 잘못해가지고 아 네? 내가 렉처 보고 잠깐만 이게 앞에 거 안 해도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 근데 보관법이라 또 하면 할 수 있긴 해. 그러네 그렇게 문제될 그건 아니네. 그러면 너가 먼저 해보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박준영이라고 하고요. 오늘 갑자기 회의하다가 보관으로 뛰어넘어왔죠. 여러분들 어색해도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아까 회기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회기란 뭐였냐? 어떻게 뭐 어떤 우리가 데이터들을 놓고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함수들을 우리가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었죠. 예를 들어서 1차 함수면 선형일기 같은 거.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회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들이 가끔 생깁니다. 그런 경우엔 뭘 해야 하냐? 이 보관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럼 보관이 뭔데? 보관이란 뭐냐면은 인터포레이션, 그러니까 데이터들 사이에 있는 어떤 미지의 지점을 추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데이터들이 부족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어쨌든 어떤 이유로든 이 미지의 지점을 추정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회기랑 뭐가 다르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두 개 가지고 있어요. A, FA라는 데이터가 하나 있고요. B, FB라는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회기라면은 아마 얘를 어떻게 잘 해가지고 이렇게 선으로 잇는 그런 과정일 거예요. 그런 함수들을 뭐 최소 자승법이나 아니면 경사관법으로 찾아가는 과정일 거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보관에서는 어떤 짓을 할 거냐면은 얘네 둘이를 그냥 쭉 이어버릴 겁니다. 이렇게 쭉 이어버릴 거고, 그리고 그 쭉 이으면 나오는 직선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알려지지 않았던 어떤 한 지점 x, fx 얘를 이제 추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삽, 다른 말로 내삽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안쪽에 어떤 점을 삽입한다 이런 느낌으로도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차를 무시한다라는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기는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보관은 오차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측정한 데이터들을 그냥 무지성으로 쭉 이어버리기 때문에, 무지성은 아니죠. 아무튼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차를 무시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보관을 어떻게 하냐,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무지성이 아니라고 했었죠.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상수 보관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상수 보관이니까 상수라는 건 뭐죠? 이게 쭉 가는 어떤 하나의 수잖아요. 그래서 보고 우리가 가장 가까운 값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잘 안 보이겠지만 혹시 뭐 여러분들 자료 보고 계시면은 요 그래프 봐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저 자료가 지금 안 올라가 있었어가지고 아, 제가 올릴까요? 단톡방에 다시 올렸어요. 감사합니다. 뭐 자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빨간 점들이 우리가 측정한 데이터입니다. 빨간 점들이 측정한 데이터고, 얘를 가지고 우리가 보관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냥 가장 가까운 값에 상수를 딱 쳐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1이 제일 가까우니까 1에다가 이렇게 쭉 가다가 0.2 요 구간부터는 0.8이 제일 가깝죠. 이쪽 쭉 그어주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0.7 몇 정도 되겠죠. 여기 쭉 그어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계단 같은 모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냥 보고 거기 가까운 값으로 쭉 그어주는 보관법이기 때문에 수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긴 한데, 사실 뭐 이거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서 굳이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시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상수보관이라는 뭐냐면은 그냥 쭉 긋는 거다. 가장 가까운 값을 찾아서. 근데 이제 그 구간을 찾는 방법을 엄밀하게 표현하면은 이런 부등식이 나온다
라는 거겠죠. 절대값을 가지고 하는 부분인지.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기서부터 조금 뭐라고 해야죠? 여기부터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선형보관입니다. 선형보관이라는 건 뭐냐면은 선형회귀와 마찬가지로 1차 함수를 이용해서 1차 함수를 보관한 수로 잡는 방법이에요. 아까 이제 처음에 예로 들었던 거죠. 빨간색 두 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라고 했을 때 얘를 그냥 쭉 그어버리는, 점이 두 개라면 얘를 이렇게 쭉 그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언제 하죠? 중학교 때 하나? 아무튼 봤던 그런 1차 함수 만드는 방식과 같습니다. 그래서 점 두 개가 있고 점 두 개를 지나는 직선 하나는 유일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 함수식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도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설명을 빼먹었네요. 이렇게 하면 당연히 평균은 요 선분의 중점이 될 테고요. 그리고 좌표도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부터가 조금 어려운데 다항보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실험을 할 때 두 개의 데이터 포인트만 있지 않을 거고요. 자연계의 모든 법칙이 1차 함수만 따르지도 않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항보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항보관. 얘는 뭘 사용하는 거냐면은 n개의 점을 모두 지나는 n-1차 다항식은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성질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니까 영어가 들어가니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5개의 점을 모두 지나는 4차 다항식은 유일하게 존재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얘는 그쵸. 5개의 점을 유일하게 지나는 4차 다항식은 이 4차 함수 딱 하나만 존재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말고 다르게 지날 길이 없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질을 가지고 이제 보관을 하는 것이 라그랑주 보관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항보관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라그랑주 보관법이 가장 유명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일단 라그랑주 보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 기괴한 수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라그랑주 기저다항식이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 일단 노테이션부터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여기 이 약간 아치탑 같은 얘를 파이라고 부릅니다. 파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아는 그 원줄 파이의 대문자예요. 그 그리스 문자 대문자고 시그마랑 느낌이 비슷합니다. 시그마는 여기 K는 0부터 N까지 다 더하는 게 시그마잖아요. 파이 같은 경우는 K는 0부터 N이 될 때까지 다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그마랑 비슷한 느낌이다 생각을 하면 될 거고, 근데 K는 0부터 N을 곱하는데 이제 조건을 하나 더 붙여줬죠. K가 J랑 같지 않을 때만.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이제 이 노테이션을 읽는 방법이고. J가 뭔가요? J요? 이제부터 설명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부터 설명을 할 건데 이제 생각을 어디부터 설명을 해야 되지? 일단 이거부터 하나하나 해봅시다. N은요, 우리가 아까 n개의 점을 잇는 n차의 다항식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n을 그쵸, 그 n차 함수, 우리가 보관하고자 하는 그 n차 함수를 그때 n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j는 뭐냐, 임의로 우리가 놓은 변수인데요. 뭐라고 설명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약간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아무튼 J를 어떤 애매하네요. 얘를 어떻게 이름을 붙여야 될지. 아무튼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라그랑주 기저 다항식을 가지고 이제부터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 K는 0부터 N까지 차례대로 곱하는데 우리가 X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여러 가지 데이터 포인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데이터 포인트들에서는 이 값에 1을 부여를 해줄 거고요. 어떤 데이터 포인트에서는 0이라는 것들을 부여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떤 기준이 있냐라고 물어보면은 어떤 약간 가중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살리고 싶은 값에는 이제 1을 넣어줄 거고, 살리고 싶지 않은 값에는 0을 넣어주는 거죠. 곱하기니까 0을 넣어주면 0에 뭘 곱해도 0이 되죠. 그런 느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가중치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게 on이냐 off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왜냐면은 0 아니면 1이고 얘는 곱하기의 연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명이 좀 어설프지만 그래서 이 라그랑주 기저 다항식을 가지고 우리가 라그랑주 보관이라는 걸 합니다. 우리가 아까 L의 NJ, X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어요. 그죠? 이 라그랑주 기저 다항식. 이게 값이 0 아니면 1이다. 0 아니면 1은 가중치와 같은 개념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가중치와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YJ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봤던 이 시그마의 0부터 n까지 이렇게 쭉 더해 나가면서 이 데이터 포인트들을 더해 나가면서 그러니까 첫 번째 데이터 포인트, 두 번째 데이터 포인트, n번째 데이터 포인트까지 더해 나갈 거고 근데 뭘 더해 나갈 거냐면은 이 y 0, 1, 2, 3, 4와 그리고 아까 봤던 0번째 라그랑주 기저 방식의 값, 첫 번째 라그랑주 기저 방식의 값, 그리고 n번째 라그랑주 기저 방식의 값 이것들을 곱한 걸 그러니까 가중치의 데이터 값을 곱한 걸 더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아까 우리가 봤던 얘가 0 아니면 1이라고 했으니까 0일 때는 신경을 안 써도 될 거고 1이면은 그냥 얘가 반영되는 거겠죠. 그래서 가중치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우리가 해주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두 개의 점을 잇는 함수는 단 하나, 1차 함수는 단 하나고요. 3개의 점을 잇는 2차 함수는 단 하나고 4개의 점을 잇는 4개의 점을 잇는 3차 함수는 단 하나고 5개의 점을 잇는 4차 함수는 단 하나다. 이렇게. 그래서 요게 다 라그랑주 보관법으로 만들어진 보관 함수들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예시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10분 안에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실험을 했더니 실험을 해가지고 이 3개의 데이터 값을 얻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보관을 해볼 겁니다. 일단은 예측을 할 만한 거는 우리가 3개의 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2차 함수로 보관이 되겠죠. 아마 느낌은 한 이런 느낌의 2차 함수가 나올 거고요. 대충. 그러고서 라그랑주 기저 방식부터 구해볼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0번째 점,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이라고 할 때 이것들을 각각 잘 계산해 주면은 요런 라그랑주 기저 방식이 나오고 얘는 x에 대한 식이 됩니다. 그러고서 얘를 아까 봤던 그 기저 방식을 이 시그마를 잘 연산을 해주시면요 이렇게 잘 정리된 예쁜 2차 함수식이 나오죠. 그래서 얘를 다 계산을 해주면은 요런 보관함수 식이 나온다. 그래서 마이너스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2차 함수 우리가 생각했던 2차 함수 식이 나오고 모양도 예상했던 그런 느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일단은 발표를 빠르게 마칠 테니 그 이후에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보관 함수식이 나옵니다. 이제 약간 조금 더 와닿을 만한 설명은 이런 게 있어요. 예전에 저는 이제 봤던 기억이 어디선가 봤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 3, 5, 7 다음에는 당연히 이제 9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식을 둔다면은 1, 3, 5, 7 다음에 2, 1, 7, 3, 4, 1이 나올 수 있다 라는 그런 유머고 이게 라그랑주 보관법을 이용한 어떤 유머 내지는 뒤통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바견이 있죠. 그래서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설명한 게 지금까지 설명한 게 상수 보관 그리고 다항 보관, 선형 보관 이렇게 3개를 설명을 했고 근데 이제 그 이상으로 조금 더 정밀한 근사를 하고 싶을 때 이런 것들을 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모두 설명하기에는 너무나도 복잡하고 제 수준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부디 문과에게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네 저도 조사를 해보다가 이해를 못했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런 보관법과 근사법들이 다양하게 있다. 하지만 일단은 우리 수준에서는 이 아까 했던 라그랑주 보관법만 제대로 이해해도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샘플링에 관한 내용입니다. 데이터 샘플링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실험을 했더니 이런 데이터들이 쭉 나왔어요. 이를 이제 보고서 보관을 무지성으로 끄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너무 지금 곡선이 러프하고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그렇잖아요.
곡선 개형이 오히려 부정확해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전문용어로 오버피팅이라고 합니다. 과적합이라는 얘기, 한국어로는. 그죠? 근데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게 별로예요. 우리는 뭘 지향해야 하냐면은 요 가운데에 있는 것을 지향해야 합니다. 적당하게 잘 보완이 돼야 한다는 소리죠. 너무 이것들을 다 무시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이것들을 하나하나 따라가려고 해서도 안 돼요. 그러면 이쪽도 부정확하고 이쪽도 부정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샘플링을 하는 겁니다. 샘플링, 그래서 그쵸. 샘플링을 하는 기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를 할 건데, 첫 번째 기법은 그룹을 짓는 겁니다. 그룹을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제 가까워 보이는 것들끼리 대충 이제 이렇게 세 개 해가지고 얘네들의 각각 평균을 해서 얘네들을 이제 보관을 하는 거죠. 이런 방법이 있고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평균을 내서 하는 방법인데, 그럼 이 그룹들은 어떻게 그룹을 짓나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그룹을 짓는 방법이 K 평균 알고리즘이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K는 코리아랑 관련이 없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으로 가는데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군집의 개수, 우리는 이제 4개로 설정을 한 거예요. 4개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이 4개의 각각의 이제 초기 중심점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초기 중심점을 설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얘를 생각을 하지 말고 어떤 4개의 그룹이 있고 그 4개의 그냥 임의로 중심점을 하나하나 박아놓는 거예요. 그게 실제 중심점인지 아닌지 우리는 아직 모르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11개죠? 11개의 데이터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보고서 하나씩 할당을 해줍니다. 하나씩 할당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너는 A그룹으로 가고, 너는 B그룹으로 가고, 너는 C그룹으로 가고, 넌 D그룹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할당을 해줄 거예요. 할당을 해주면은, 그쵸. 할당을 해주면은 이제 중심점을 다시 잡을 수가 있겠죠. 할당을 해주고, 중심점을 다시 잡고. 그리고 그 중심점을 바탕으로 다시 할당을 하고, 중심점을 다시 잡고. 이것의 반복 과정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점들이 하나 있을 때와 점들이 2개 있을 때 중심점은 당연히 다를 테니까요. 그래서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얘네 중심점이 움직이지 않는 순간이 옵니다. 그게 우리가 그룹화가 완료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K평균 알고리즘에서는. 다소 복잡한 방식이라 과제는 넣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설명하는 그림이 있었는데 빼먹었네요. 그렇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가중치를 반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를 쭉 모아놨을 때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뭐랄까요. 어떤 중심점이 있다고 치면은 그 중심점에서 멀리 있는 값은 가중치를 약하게 반영하고 가까이 있는 값은 가중치를 강하게 반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적당한 샘플링이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것들은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들부터 멀리 있는 것들은 요것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니까 약하게 반영을 하고, 이제 가까이 있는 것들은 강하게 반영을 한다. 이런 얘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강하게와 약하게의 기준은 뭐가 되냐? 보통 이제 정규분포를 사용해서 이제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정규분포를 통해서 얘네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측정한 다음에 정규분포에 따라서 가중치를 낸다. 가중치를 붙인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사실 준비를 많이 하지 못해가지고 설명이 조금 다소 부족했을 수 있는데,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신 분은 아주 자유롭고 편하게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